영국 여왕 조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순방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번 해외 순방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입니다. 첫날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취소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 이번 해외 순방이 윤 정부의 외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해외 순방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윤 정부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통합 교과를 치르는 시험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영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 정상회담을 둘째 치고라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좀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1,400원대 그 고환율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화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미일 이제 치포 동맹이라고 하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대중 무역과도 관계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 국내 생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소가 좀 돼야 된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치포 동맹 관련해 가지고 아마 다음 달 초에 개최가 유력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전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민생이 포함이 된 통합국가 시험을 좀 잘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뭐 한국의 김칫국이냐 아니면은 일본의 목리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성사 여부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사가 된다고 해도 좀 약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 없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주저주저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지금 만나는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일시에 회담이 진행이 되는지 확정적인 보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선결 과제가 좀 풀어져야지 지금 결론이 나오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 선결 과제라고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그 국교 정상화라든지 그 좀 징용 문제와 관련된 해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그 한일 기업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안을 설명을 하는 자리를 좀 미리 외교부 장관끼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닥쳐서도 장관들끼리 외교 수반들끼리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좀 복잡한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과의 정상회담 이 성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떤 것들 좀 제안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걸까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고 네.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지금 오부치 선언을 좀 계승을 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반복돼서 나왔었는데 외교라는 게 이제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일 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민간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본 정부에서 지금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좀 대의 변제를 하고 이거를 한일 외교 문제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 민간 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이제 부적절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박진 장관이 이제 그 기금을 좀 조성을 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보니까 좀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부터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죠. 이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거 자체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국무조정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역할이라는 게 그 각 정부 부처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국무조정실을 산하에 두고 있는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답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방송에서 수권 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국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좀 통치 시스템이 나오는 부분을 수권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경험이 있는 한덕수 총리의 지금 답변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취임 초에 책임 총리라는 지금 단어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네. 한덕수 총리의 지금 어제 발언을 놓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거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역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지검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과도 맞붙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었고 또 이 두 사람의 설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진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법무부는 뭐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지휘 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맞받아쳤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가장 큰 답답함이 이 부분일 겁니다.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놔두고 한동훈 하나를 지금 상대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감히 좀 코치를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하면은 국정 전반에 좀 이해도를 좀 높이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좀 승부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친인척 비리를 고려하는 민정수석이 폐지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 영부인을 그 관리하는 제2 부속실도 지금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부인이 지금 감찰 영역에서 지금 공백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는 법무부가 소극적이어야 되겠느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하면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잣대를 동일하게 김건희 수사지휘가 필요하면 이재명도 수사지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에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뭐 여야의 설전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특히 국방부 국정감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우자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힘에서는 뭐 성역이 어딨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정권 들어서 뉴스를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권 초반에 각계 그 인사들이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1대1 구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대표 취임을 하자마자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을 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하고 네. 근데 반대로 한동훈은 상대할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가 않아서 대립구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의 증인으로 이제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대방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의 그 대립구도를 좀 한 단계 낮은 차원에서 이제 설정을 하면서 180석을 가진 야권이 좀 무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통해 가지고 좀 지지율을 반전을 꾀하는 그런 구도를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당대표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제 증인 출석을 좀 요구를 직접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틀째지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좀 맹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이틀째 보면은 어저께 이제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도 보듯이 뚜렷한 마당 그 야권의 지금 청문회 스타 지금 이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스타가 지금 탄생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난번 정당 대회에서 이재명이 독주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외에 뭔가 그 야성의 야권을 이끌 만한 지금 대표 주자가 차세대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논문을 보니까 대정부 질문의 횟수가 그 다음 공천에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대정부 질문의 이제 질의 수준보다는 횟수에만 집착을 하는 현재 좀 국회의원들의 좀 태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일문일답으로 이제 이행이 되는 취지를 보면은 심도 있는 정부 인사와의 그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아낸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윽박 지르기로만 하고 그 윽박 지르기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제 여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국힘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단순히 끝낼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뭐 유엔 제소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이 어떨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러니까 그 뭔가 이미지를 회복해 가지고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끝장 승부를 보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탈당을 시켜서 남는 자들로부터의 재신임을 통해서 정치 생명 연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준석을 상대하는 어떤 구도를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는 걸 보면은 지금 그 다음 주로 예정이 된 가처분에서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그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직무대행자는 원내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가처분이 인용이 될 때를 대비한 지금 포석을 깔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6개월 그 당원권 정지를 받은 그 이준석이 복귀를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맞냐, 그 전에 전당대회를 치른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아예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제명까지 추진을 하는 지금 그 포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가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위의 제명을 과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에서 민생 행보 펼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주의를 언급을 해버려가지고 민생 얘기는 바로 또 뒷전으로 더 갈 것 같고요.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들의 좀 뭐 재정 관련된 반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은 여전히 민생 얘기는 한 몇 주는 더 있어야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